예, 안녕하세요. 오늘 대학생활과 진로 13주차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래 진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현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많은 일자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우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개념과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시대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를 통한 사업의 변화와 또 사례를 통해서 산업 변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 융복합 일자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또한 이 시대의 경쟁력 파악을 위해서 나의 가능 분야 탐색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상 변화에 따른 나를 확인하기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지혜입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아주 기술적으로 깊이 있는 부분들을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주요한 단어들, 어떤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이러한 변화에 의해서 직업 세계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요. 좀 이러한 내용들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을 먼저 이해해야 되죠. 그죠? 이해하고 나서 그렇다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필요한 인재라면 어떤 모습을 갖춘 인재일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서 이 시대에 있어서의 유망 직업들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 물론 제가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 유망 직업을 이야기하는 건 그러니까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수요가 많아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학생분들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꼭 그 일을 해라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일들이 생겨나고 이런 분야가 전망이 좋으니 고려해봐라 라는 측면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나갔을까? 진로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까? 라는 부분들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로요. 우리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차 산업혁명 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인공지능이요, AI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뭐 빅데이터라든가 뭐 클라우드 어떤 이런 시스템적인 측면들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적인 측면들 드론이요, 그죠? 뭐 3D 프린팅이요. 아니면 저 자율주행 자동차야 뭐 이런 것들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는 그것들이 실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단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단어는 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기술적인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들은 그러한 바탕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 분야로 그저 발전하고 나가는 어떤 유망 있는 하나의 산업 분야가 되기도 하고요. 조금씩 다른데 기본적으로 나름대로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로봇, 그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한 가상현실이라든가 스마트카, 사물 인터넷, 드론 어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건 2015년 말 2016년으로 넘어오는 그때, 딱 그때예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요때 보면 뭐 대부분 중학생 뭐 요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인 분들 계실까요? 뭐 나름대로 그죠? 자, 어쨌든 그때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이 사회, 경제 이런 전반에 걸쳐서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이 되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변화가 혁신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큰 변화를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보통신 기술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초연결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연결이 되죠. 나의 어떤 행동 특성과 그죠? 신호등이 연결이 돼요? 이거 무슨 말이야? 그죠? 네.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넘어서 요즘에는 행동 인터넷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 특성들이 실제로 자료화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사람이 많이 가는 시간은 신호 대기 시간은 좀 길게 열고요. 그죠? 신호를 열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원활하도록 하고요.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적은 시간에는 굳이 신호가 자주 바뀔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걔네들도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초연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위 우리가 로봇이라고 알고 있죠. 이 인공지능들은 스스로 공부도 한대요. 학습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초지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예전에는 기계나 로봇들이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했다면 이제는 그것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해서 미리 알아서 일을 하는, 그래서 초지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4차 산업혁명은 결국에는 누가 일을 해?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하고 영향을 주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용어도,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도 나왔고요. 제가 설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빅데이터란 이야기도 했고요. 사물 인터넷을 넘어선 행동 인터넷이야, 이런 굉장히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용어들, 단어들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단어는 아닐지라도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내가 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준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어들 몇 가지, 주요 단어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가요, 빅데이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빅데이터가 뭐야? 데이터는 뭔가요? 데이터, 자료, 그죠? 자료예요. 맞아요. 자료인데요. 빅데이터예요. 뭐예요? 너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양이 방대한 많은 데이터를 우리는 빅데이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요, 굉장히 양이 많은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 디지털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끊임없이 이 디지털 세계 안에서 새로운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그 속도 자체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방대한 양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예시가 나오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요, 동영상 재생 건수가 하루 평균 40억 회래요. 그리고 사실 만들어지는 그 숫자도 말할 것도 없이 많죠. 그리고 요즘에는 다 우리가 휴대폰을 사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검색하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사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그 SNS, 이것도 일종의 데이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바일 데이터는요, 매년 61%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많은 데이터들, 새로운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습득할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사실은 검색을 거치게 되고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건 이런 부분이란 이야기죠. 일단 첫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효율성.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필요로 하고 어떤 것들을 활용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효율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연구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찾고 그 자료를 분석해내서 거기에 맞는 결과를 내는 그러한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많은 정보들을 찾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찾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한 자료야, 어떤 게 필요한 정보야, 아니야 라는 부분들은 명확한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야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런 거지 라는 것들이 정리가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효율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혼자 일할 수 없습니다. 협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를 들어서 유튜브의 예를 보면요. 기본적으로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다라고 하면 유튜브 자체가 일을 하진 않아요. 그죠? 결국에 그러한 방대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많은 유저들이 이 유튜브라는 어떤 플랫폼을 활용하게 되는 건 결국에는 그것들을 생성해내고 소비하는 사람들이 협업을 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그 유튜버들도 협업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을 하는 과정들이 참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는 그냥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는 정보 자체는 너무 기초적인 정보인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경쟁력을 갖게 되는데 그것들은 협업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어질 수 있더라라는 측면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일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내가 효율성을 가지고 협업하는 능력이 아주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어디에 모아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고 살펴보면 그걸 우리는 클라우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클라우드 시스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하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어떤 것들 이용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진을요 클라우드에 저장을 많이 해놓습니다. 왜? 예전에는 보통 휴대폰에 사진이 저장이 돼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휴대폰이 고장났어요. 이런 경우에 내가 몇 년 동안 모아왔던 소중한 나의 추억들이 한 번에 다 날아가고 이런 경우들이 생겼어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것들을 클라우드 시스템에다가 저장을 해 놓게 되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거기에 접속해서 그 필요한 나의 자료들, 나의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내가 가만히 모아놓는 그것들을 우리는 클라우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클라우드는요, 구름입니다. 구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이 구름은요, 여기서 봐도 보이고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데서도 구름 보여요. 그래서 어디서나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 그걸 우리는 클라우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인터넷을 구름이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 수많은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환경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고 내가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단순히 내 노트북 안에다만 저장해 놓고 내 컴퓨터 안에만 저장해 놓고 그것들을 보는 것들이 아니라 클라우드 시스템 이 안에서 이용이 되는 것 개인으로도 이용을 하지만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정보는요 공유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거리가 있어요. 굉장히 번화가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모이겠죠. 뭐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오고 가냐가 아니라 어느 시간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어떤 길을 많이 건너고 어떤 시간대에는 길을 건너는 사람보다는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그 양이 훨씬 더 많고 어떤 시간대에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어떤 시간대에는 성인들이 많이 다니고 이런 것들이 다 자료화되고 데이터화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거 교통정보예요. 그러면 어쨌든 이 교통정보를 수집하는 곳에서만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클라우드 시스템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에 대해서 신호체계를 조정하는 경찰들에게 그 정보가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그러한 회사들에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 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축적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다,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을 데이터로 하고 그것들을 입력해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시스템에 모였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거 내가 갖고 있어. 나만 갖고 있어. 이거 내 정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들이 공유되고 그것들이 산업 전반에, 사회 전반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은 그것들을 나의 정보들은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도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산업 안에서도요, 이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그것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써 그게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요즘에 왜 쉐어링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건 사실은 한 번 더 나아가면 누구나 자료나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다라는 개념들은 어쩌면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그 안에서 취사 선택하고 그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보안. 그죠? 보안에 대한 어쨌든 간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안에 대한 중요성 또한 굉장히 강조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함께 감안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측면들을 이 클라우딩 시스템과 함께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러한 자료들을 사실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이러이러한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다양한 클라우드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들을 단순하게 모아놓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곳을 우리는 플랫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료들이 모이고 아니면 실제 존재하는 사물들이 서로 연계될 수 있는 그곳, 그 장소, 그걸 우리는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플랫폼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나 지금 오늘 가만히 있는데 내일하고 내일 모레 날씨가 궁금해 하면 어떻게 해요? 네, 검색창에다가 날씨를 확인하기도 하거나 아니면 날씨 어플 뭐 이런 것들 활용해서 날씨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것들이 바로 플랫폼이란 이야기인 거죠. 그것들을 제공해주는 장소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기상청하고 직접 연결해서 그것들을 알아내지 않더란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우린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예를 들자면 플랫폼 이런 것들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이요.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이 이후에도 이미 우리나라 그 다양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물론 이제 킹덤도 있긴 하나 오징어 게임이 뭐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1위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이제 넷플릭스가 플랫폼의 역할을 했죠. 그런데 실제로 넷플릭스는 순수한 플랫폼의 역할을 하더란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다른 여러 방송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들은요, 뭐 어떤 작품들을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개입을 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름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도록 하는데 넷플릭스는 그렇지 않대요. 일단은 초반에 오케이,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우리 추진합시다. 저희가 지원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둔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작하는 사람들,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순수한 의도와 생각들이 잘 담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오징어 게임 감독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넷플릭스라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아마 다른 곳이었다면 내가 좀 제재를 받거나 수정을 가하는 부분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플랫폼 관련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플랫폼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점점 늘어나가는 과정들 속에서 생각해보면 당연히 효율, 신속성 굉장히 중요하죠. 고객들의 니즈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데이터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신속성 굉장히 중요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들 그리고 네트워킹 능력들 이러한 능력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들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것들을 보자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이버 스페이스입니다. 네, 가상 공간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래서 이 가상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메타버스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메타버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메타버스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는 학생분들도 계시지요. 네, 다양한 방법으로 실제로 이 메타버스 안에서요, 뭐 팬미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상점에 내가 방문을 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는 틀림없이 아마 아주 적극적으로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나는 의도하지 않았으나 나는 의식하지 않았으나
이미 메타버스 안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걸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메타버스 하면 생각하는 그 가상세계뿐만이 아니라요. 증강현실도 사실은 메타버스의 일종이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혹시 아셨습니까? 게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증강현실. 그죠? 그래서 이 증강현실도 메타버스의 한 영역이고요. 뿐만 아니라 일상을 디지털화하는 이 라이프 로깅도 사실은 메타버스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세계를, 나 개인의 어떤 생활들을 디지털에다가 그것들을 구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사실은 SNS 활동도 일종의 메타버스를 활용한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상세계, 사이버 스페이스, 뭔가 먼 이야기 같고요. 정말로 나에겐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내가 활용하고 있는 그 SNS도 하나 일종의 메타버스로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분들은 사실은 이미 이 가상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지도나 이런 것들 살펴보잖아요. 휴대폰을 통해서 지도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지도가 그냥 단순하게 2차원 평면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거의 그 거리하고 비슷하게, 뭐 사진은 아니지만 거리하고 비슷하게 사실적으로 굉장히 반영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메타버스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울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거울처럼 현실 세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 그것도 메타버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제 가상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메타버스, 그죠? 가상 현실 안에서 아바타들이 움직이는 그 세계 또한 메타버스의 일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메타버스 하면 우리가 뭐 제페토를 많이 좀 떠올리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제페토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혹은 기관이나 단체들에 있어서는 뭐 회사나 이런 곳에서는 게더타운을 이용해서 자신들만의 어떤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는데 그 안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거기서 일하지 않더라도 메타버스를 모르면 요즘에는요, 취업도 힘든 세상이 왔어요. 네, 메타버스 안에서 채용 설명회를 하고 메타버스 안에서 면접을 보고요. 메타버스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메타버스 안에서 회의를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굳이 뭐 첨단 기술적인 일들을 하는 뭐 IT 회사나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그것들이 이루어지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상황들 속에서 필요한 역량이 뭐지? 라고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요,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용어들을 이해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듣고 파악하고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는 디지털 문해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들을 내가 구현하진 않아요. 나 기술자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는 디지털 문해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세상들이 다 가상세계 안에, 가상현실 안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필요한 거는 융합하는 능력들, 그죠? 이것과 이것들을 접목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더라라는 것들. 그래서 창의적 융합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안에 나오는 다양한 역량들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달라지는 이러한 세상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변화하는 세상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이 뭘까라는 부분들을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하다가 어떤 세상까지 왔냐 하면요, 실제로 이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의사의 역할까지도 하는 세상에 왔습니다. 실제로 이 왓슨이라는 친구는요, AI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데이터를 입력받아요. 데이터를 입력받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컴퓨터가 이제 왓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어떤 아이는 호텔에서 호텔리어의 역할을 서비스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매장에서 그죠, 점원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한데 의사의 역할을 하는 왓슨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이 의사 왓슨은요, 기본적으로, 자, 의사 선생님들 가만히 보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부들을 했지? 생각해보면, 의학 교과서를 열심히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은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고,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건 이런 병일 가능성이 크고, 그때에는 이러한 처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암기를 하셨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의학 교과서와 의학 저널,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결과들 있잖아요. 임상을 통해 나온 결과들, 이러한 데이터들을 다 학습한 거예요. 다 학습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왓슨은 뭘 했냐? 실제로 환자들의 증상을 보면서 이제 암인지 아닌지 진단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 의사도요, 사실은 보통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요, 증상을 통해서 혹은 아니면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촬영이나 뭐 검사를 하죠.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자, 이러한 상황일 때에는 당신은 암일 가능성이 크고 암 몇 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뭘 통해서? 데이터, 자료를 통해서. 그죠? 마찬가지란 이야기입니다. AI도요, 해당 환자의 어떤 증상이라든가 자료라든가 혹은 검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암 몇 기일 가능성이 큽니다라는 걸 진단을 하는데 굉장히 놀랍게도요, 사람 의사가 진단을 했을 때 한 50에서 6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인대요. 근데 의사 왓슨은 90% 정도의 정확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이 의사 왓슨 혼자서 진단하고 처치까지 다 하지 못해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파악해내는 능력들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더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정확한 왓슨이 이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지?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요. 내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시작해요? 뭐 점장님이나 매니저님이나 아니면 뭐 선배들이 이제 알려주죠. 이러이러한 음료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고객을 응대해야 돼. 포스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것들, 매뉴얼들을 알려줍니다. 하는 기본적인 방법들을 다 알려주고 나면 처음에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그 방법대로 해나가요. 해나가고 경험이 쌓이면서 어때요? 아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구나 라는 것들을 내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웠던 그 매뉴얼과 내가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나도 예측하죠.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어떻게 내가 움직이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이걸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나는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AI도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나름대로 학습을 하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반복 시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험을 쌓아 나가면서 가장 효과가 좋은 것들을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심지어 얘는 확률을 계산해요. 계산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택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학습하고 그것들을 기억하는 능력, 내가 뛰어나요? AI가 뛰어나요? AI가 훨씬 뛰어납니다. 심지어 우리 학생 여러분들 지난주 뭐 예를 들어 지난주 수요일 날 점심을 뭘 드셨나요? 기억나요? 안 나요. 사실은 어저께 뭐 먹었는지도 잘 기억 안 나요. 그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억력에 있어서만큼 우리가 AI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능력, 당연히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AI와 내가 경쟁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경쟁해야 될 것인가 라고 살펴보자면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이제 이런 거란 이야기예요. 어쨌든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데이터 자체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학습하는 능력은 우리가 더 떨어지기는 하지만 모든 일들이 매뉴얼대로만 되지는 않더라. 그렇다면 그렇게 무언가 정해지지 않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획일적이지 않은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을 도출해내고
더 중요한 건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람은요, 혼자 일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협업하거나 기계들의 도움을 적절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소통하며 함께 협업하는 능력들이 중요하다. 그건 아직 AI가 따라오지 못하는 능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만이 가진 능력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적인 역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가라고 보면 그 첫 번째가 아까 잠깐 나왔었죠.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개발하거나 뭔가 기술을 구현하는 능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죠? 내가 알 수 있고, 그것들, 만들어진 기술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디지털 문해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에서 실질적으로 소위 이 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알아야 되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이렇게 교육들을 시켜주기도 한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알아야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은 이 분야와 관련한 일자리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측면들이 보여지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요. 디지털 문해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는 측면들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도 또 이야기 나온 거예요. 창의력. 융합할 수 있는 능력들, 복합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요. 정말로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발명해내는 것도 사실은 창의력이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것들이 이 신기술과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우리는 창의력, 융합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자체가요, 경제사회 분야 전 분야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예시를 보면 이제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면 아주 기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오는 개념이 이제 스마트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 작물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어떤 환경이 필요할 것인가라는 측면들을 나름대로 데이터화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환경을 조성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드론 이야기 잠깐 나왔죠.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 그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게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비싼 가격을 받지 못해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이용하게 되는 건 요 가운데 유통 과정에 있어서 신선함을 유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의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줄이면서 좀 더 신선하게 소비자들이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유통 체계를 혁신하는 것들. 그러면서 드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드론으로 실제 바로바로 배송이 되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죠? 또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들, 어쨌든 간 기본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과 기존에 있었던 산업들이 맞물려 나가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교육도요. 교육도 옛날에는 만나서 해야 됐었어요. 직접 우리가 얼굴을 만나서 여러분들 아시지요?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 체계를 통해서, 그죠?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예전에는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자면 동영상 교육은 효과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형식적인 거예요.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형식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것 또한 새로운 변화의 일부가 되고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실시간 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실제 그 가상세계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들이 함께 실시간으로 교육을 받고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들이 접목되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존에 없었던 부분들이 새로이 생겨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 그래서 필요한 게 창의력과 융복합 능력이더라 라는 측면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능력들이 아까 잠깐 또 이야기 나왔어요.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인재상 하면서 나왔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일들이요, 다 자료대로, 매뉴얼대로 되지는 않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상황들에 있어서 그러한 상황들을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그죠? 어쨌든 간 새로운 대안들, 그동안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방법들을 생각해내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역량들을 채용 단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들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죠. 왜?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바뀌니까요. 그 바뀌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학습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해야 되고, 협업의 과정에서 필요한 건 당연히 소통 능력이다라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협업 능력과 소통 능력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융합하고 복합하는 것 또한 나 혼자 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통해서 융합되고 복합적인 부분들이 일어나는 것들 굉장히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량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미래의 내 진로를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미래 직업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간단히 좀 살펴봐야 되겠죠? 간단히 살펴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요. 기존 직업의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있던 직업이에요. 있던 직업인데 그것들이 강화되는 측면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이나 소프트웨어와 관계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왜 그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된다.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이 여기저기 다 쓰여요. 그러니까 훨씬 더 깊이 있게 심도 깊게 강화되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클라우딩 시스템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면서 아무래도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직업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측면들 볼 수 있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직업이 등장하기도 해요. 그죠? 사물 인터넷 전문가라든가 인공지능 전문가, 예전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드론을 사실은 조종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순수하게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했었거든요. 같이 필요하니까 했었는데 이제는 전문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생기는 거예요. 클라우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빅데이터를 다루는 플랫폼 운영자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러한 정보나 자료들을 처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무 자체가 굉장히 좀 세분화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복합적으로 융합되기도 하는 측면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직무의 전문화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자면,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업이 있었다면 이것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분석이 돼서요, 데이터 자체를 내가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사람들이 보기 편하도록 시각화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처리하고 분석하는 사이언티스트들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분화되는 거예요. IT 보안 전문가 같은 경우에도요, 분야별로 좀 다르게 접목이 되다 보니까 아주 세분화되는 측면들이 보여지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이렇게 세분화되는 직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융합되고 복합되는 직업들도 있습니다. 핀테크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금융 지식만 있어서는 이 일을 하기가 힘든 측면들이 있더라라는 것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자, 쭉 보시면 융합되고 복합되는 과정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이 IT 역량이란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다? 내가 IT를 전공하고 그래서 정말 전문가 수준으로 아주 깊이 있게 알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왜 요즘에 코딩 공부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한 역량들이 내가 일을 하는 바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얘는요, 내가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려운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의료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그런데 의료정보 분석사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빅데이터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IT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의료적으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IT 능력, 코딩 역량이라든가 IT 역량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요즘에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전공과 접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실제 기존에 있는 일에서도 원래 하고 있는 일이었는데도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거나 IT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측면들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유망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 크게 이러이러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계속 봤던 분야네요. 그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 빅데이터와 관련된 분야, 기타 등등 이러한 분야와 관련된 직업, 유망 직업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뭐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많아질 테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생각하기에 저는요, 일반 사무직으로 일을 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반 사무직 계속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일반 사무직으로 일을 하더라도 빅데이터를 다루는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들, 그죠? 혹은 전통적인 제조업에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는 개념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산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런 분야들이 유망하니까 이런 일 하세요? 아닙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 정도. 그리고 혹은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여지껏 전공 분석도 했고요. 나의 강점 분석도 했고 내 나름대로의 목표도 설정해보고 기타 등등 다양한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러한 유망 직업과 어떻게 접목이 되고 어떻게 융합이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직업들은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비전인식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영상 데이터를 인식하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들을 구현해내는 그런 일들을 의미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실제로 우리 사람의 안전과 관련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발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시스템을 개발해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죠?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심도 깊게 갈 거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예측수리 엔지니어라고 이야기해서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자동차 회사에서 나아가는 방향은 이쪽이래요. 아직 고장이 나지 않았지만 기존의 다양한 자동차들이 우리 회사에서 나온 자동차들이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어떤 부분에서 고장을 많이 일으키는가, 어떤 부분에서 소비자들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데이터를 활용해서 연구한 다음에 미리미리 고장 전에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비단 자동차뿐만일까요? 아니에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고장나기 전에 미리 대비한다는 의미인 거죠. 고장나고 나서 고치면 불편도 있고요. 사실은 그로 인한 비용적인 손실도 굉장히 클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예측해서 미리미리 예측해서 그 예측은 뭐로 한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수리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아마 생겨날 거예요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실제로 오감 제어 전문가라고 이야기해서 가상현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실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실제 우리가 현실하고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들은 당연히
데이터를 활용해서 해야 되겠죠. 어떤 순간에 어떤 감각을 느끼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가라는 부분들이 데이터화에서 들어가 있어야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개발하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들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들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운영을 위해서 고객을 응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것들을 사후 처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죠? 굉장히 사실은 오감 제어 전문가 혹은 비전 인식 전문가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란 이야기예요. 함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모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함께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빅데이터는 뭐 말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빅데이터 자체 이걸 수집하고 분류하고 가공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보안에 대한 이야기 반복해서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들을 시각화한다든가 아니면 이 빅데이터 중에서도 특히나 공간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고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필요한 정보들을 찾아주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매칭해주는 큐레이터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 또한 생겨날 거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고요. 그것들과 더불어서 이것들을 활용하는데 우리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학생 여러분들 괜찮아요. 벌써 저만 해도 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생겨날 거란 이야기예요. 그죠? 또 그런 일들이 생겨날 거다라는 것들. 그리고 사물 인터넷 관련된 측면으로 보자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물 인터넷 자체에 대한 전문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걸 위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들을 잘 활용하도록 도와주거나 가르쳐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 같은 경우에도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로봇 개발자, 활용하는 사람들 다 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이 로봇이 사실은 개발이 되고 인공지능이 점차 발전을 하면서 어떤 윤리적인 측면들, 도덕적인 측면들에 대한 기준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을 활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도 생겨날 거란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3D 프린팅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일단 디자이너 필요합니다. 디자이너 필요하고요. 이 3D 프린팅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게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거야 라는 것들을 예측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업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직업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직업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구나. 어쩌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비슷한 이런 일들 있을 수 있겠죠 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뭐 핀테크도 말할 것도 없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자동차 자체를 개발해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잘 원활하게 운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 지도를 개발한다든가 또 더 중요한 건 앞으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만 움직이게 된다면 어쨌든 간 도시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과정들 속에서도 거기에 최적화되도록 해나가는 과정들은 필요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죠? 도로를 구성하고 이런 것들도. 그러한 부분들에 맞춰서 설계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겠구나라고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메타버스라는 건 말 그대로 가상세계예요. 또 하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세상,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각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처럼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세계 안에서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해지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 건축가도 필요하고요, 크리에이터도 필요하고요, 기획자도 필요하고요, 그죠? 굉장히 많은 전 분야에 있어서 사람들이 단순하게 나는 디자이너가 될 거야, 나 기획자가 될 거야가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들. 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다면 내가 IT적인 측면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존에 있었던 직업들 그냥 단순하게 그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 앞으로의 신기술과 접목이 되겠구나. 그러면서 또 파생되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직업이 뭐가 있다고요 선생님 저 아까 앞 페이지 못 봤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힌트를 얻기 위해서 저는 워크넷을 한번 좀 찾아보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양한 직업 세계에 찾아보면요. 직업 안에 다양한 직업 세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4차 산업과 관련된 신직업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시예요, 예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힌트를 얻으시란 이야기예요. 힌트를 얻어 나가시면서 이러한 새로운 직업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있는 것도 있고요. 가능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진로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안에서 그것들이 훨씬 더 전망이 밝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 가능성을 끊임없이 읽어나가기 위해서는요.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했죠.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전망들, 자료들, 세미나 자료들, 연구 자료들을 자세하게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읽어보시란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을 보다 보면 최신에 많이 사용되는 어떤 용어들이 있고 어떠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는 감이 와요. 감이 옵니다. 느낌적인 느낌이 와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시는 것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보다 보면 이렇게 데이터, AI, 블록체인 이런 단어들이 쓰이네. 8대 선도 산업이 어떤 거네.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네.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눈으로 쓱 보시란 이야기입니다. 본 것과 그렇지 않은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나름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생각해야 되는 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역량과 더불어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냥 저 취업할 거예요가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 취업을 할 때에도 필요하다. 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직업들, 못했던 일들을 그들은 원하고요. 내가 그 일을 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새로운 것들을 접목하고 융합해서 시도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은 실제로 이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막연하게 그냥 그렇구나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내가 정보를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갑자기 할 게 한 가지 더 늘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전공 공부 열심히 하고 하라는 거 열심히 하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흐름들에 대해서도 잡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졸업하실 때에는 또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얘기를 더 할 수도 있죠. 왜? 아직 모르는 것들이 내년, 후년에 또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잡고 가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서 어쨌든 간에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이 한 걸음 더 앞서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면서 기왕이면 앞서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수업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